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잠시 멈추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거취 압박을 받고 있던 김기현 대표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주류의 희생안이 포함된 최종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염두에 둔 듯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김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불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고 했었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김 대표는 다만 결단의 시기 등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 대표에 이어 불출마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에선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떤 혁신과 전략이 있습니까? 당내에선 이르면 내주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도부 책임론을 돌파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눈에 띄는 사람 바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입니다. 자, 이 시점에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한 문장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가 바로 혁신위가 사실상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혁신이 끝난 날 장제원 출마 안 한다. 조선일보는 출마 안 한다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장제원 의원 그동안 인유한혁신위의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갈등을 빚어왔죠. 버스를 92대나 동원을 하는 그리고 지지자 4,200여 명이 모이는 이런 세를 과시하면서 버텨왔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합니다. 아버지 묘소를 찾은 사진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장제원으로 끝일까요? 조선일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세계일보 3면입니다. 자, 지지율 추락에 친윤 결단하는가? 장 불출마 때는, 그러니까 장제원 불출마 땐 총선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유한이 쏘아올린 공, 장제원은 받았습니다. 김기현은 글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자, 이러다가 수도권 폭망한다 이런 위기감 커지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이번 선택이 앞으로 총선 과정까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장제원 의원은요, 이 인유한혁신위의 용태 압박에 거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왔었습니다. 나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시다. 네. 사상 노무원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려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돼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듣겠습니다. 자, 저렇게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됩니다 했던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잠시 멈추려 한다. 이 문구를 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를 받는 친윤 핵심으로 손꼽혔습니다. 불출마를 시사한 어제 혁신위가 최종 보고를 끝으로 공식 해산한 날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혁신위 활동 마감 후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사진 SNS에 올린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사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아버지 역시 정치인이시잖아요.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묘소를 찾은 뒤에 저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저것 자체로도 뭔가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 선친 묘소 앞에서 본인이 큰 결심을 했다. 그거는 불출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는 사실 한 장이죠.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불출마라는 것도 하나 있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그 장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부산시장 선거나 뭐 이런 거라고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모습은 아마도 불출마를 하더라도 그 불출마 방식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너무 좀 거칠게 몰아친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잘 조율된 뭐 스스로 결단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우유를 그냥 마실래 뭐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예. 이제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제원 의원도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날 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나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 아마 이런 걸 지금 밝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유를 맞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우유 좋은 건 나도 알거든. 뭐 그런 걸까요? 자,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은요. 다른 의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친윤 중에 친윤이고요. 거의 뼛속까지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머리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자, 지난 대선 때도요.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막판까지 이 여권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때 결국 0.73%포인트로 박빙이었던 그 대선 직전에 단일화를 이뤄낸 겁니다. 전권 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안 후보께서도 이쪽에서 장제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저때 이제 안철수 의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사실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지난해 3월 3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3월 3일이 바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을 넘겼다고 한다면 또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한 시점에 됐는데 사실은 그 이 두 후보가 당시 단일화를 한번 하겠다고 의기투합을 했다가 서로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때 안철수 후보가 협상 파기를 선언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3월 3일 날 새벽에 전격적인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3월 2일 날 밤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차량을
다른 데로 돌려라. 어허.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가보니까 거기 장제원 의원의 매형인 이 카이스트 교수의 집이었어요. 예.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옆방에 있던 동료였고 아하. 아주 그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만날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과거 동료 교수였던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이 매형 집을 선택을 했는데 아하. 그 조율을 장제원 의원이 기가 막히게 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등 공신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대통령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최근에 인류한 혁신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특히 뭐 권력 가진 사람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러면서 험지 출마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랑 어떻게 되는 거지까지 갔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자, 그런데 어제 SNS에 전격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했던 장제원 의원이 돌연 마음을 바꾼 계기가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불출마를 하겠다고 결단했던 시점은 과연 언제였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을 갔었는데 이때 점심 국밥을 같이 먹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을 독려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혹시 이때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행사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아마 장제원 의원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그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의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혼자도 아니고 그 어렵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재벌 총수들까지 대거 동원해서 그렇죠. 내려갈 정도였다. 그 행사에 부산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앵커께서 소개하셨듯이 오라고 했는데 뭐 아버지 기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아마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라고 했을 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왜 부산에 내려왔는지를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느껴봐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딱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그 기회는 잘 모셨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어제 그 지금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도 아버님 묘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의 행사에서의 윤 대통령의 무언의 메시지가 상당히 장제원 의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12월 6일인데 이제 아버지 묘소를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심 행사에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절했을 때 장제원 의원은 아직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불출마 문제. 이제 그런 의사 표시로 보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참석해라. 뭐 점심이라고 점심이라도 얘기를 한 먹고 거잖아요. 가라. 그럼 그 얘기가 뭐겠어요? 빨리 결단해라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고 어허. 그래서 그때 결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점심 행사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점심 행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의 불출마 촉구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게 12월 6일 오찬에 거절했다가 참석하게 된 계기 그렇게 보이고 그 전부터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문제를 고민은 해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민해오던 최종 결론은 아마 6일 오찬에 불참하려고 하다가 참석하는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 장제원 의원의 결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장제원 의원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굉장히 높이 사는데요.
이와 같은 2차 결단 이전에 장제원의 희생 1차 결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있었지만 올 2월 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시작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사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대통령이 입문한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 이렇게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했는 걸 보면은 아마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2일 날 했던 1차 불출마 내지 희생 결단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의중이 뭐였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결단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이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뭐 지방,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곳에서 정치를 뭐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한번 이제 초선이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리고 뭐 중간에 한번 또 뭐 어려움도 겪었고 한 지역을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윤유한 위원장이 뭐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전 그만두겠습니다. 못 하잖아요. 자, 거기에는 자, 내가 불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를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뭐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항상 유리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상대 후보도 있고 뭐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내 후임은 또 누가 할 것이냐? 이 지역은 또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런 시간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JP, 김종필 전 총리인데요. 김정필 총리가 한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자의반 타의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제원 의원도 물러나는 것이 지금 잠시 멈추겠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뜻은 100%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자의반 타의반이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2012년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 때 낙천했거든요. 예.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공언을 하고 내가 무소속 출마해서 내가 이 잘못된 공천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지만 직전 기자회견 딱 2시간 앞두고 돌아섰어요. 내 승복하겠다 딱 멈췄거든요. 예. 자, 보십시오. 김종필, 김무성 한 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때 정치자금 의혹 때문에 한국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권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때 승복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 대표가 됐고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제원 아마 이 의원의 입장에서도 나의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년 총선 과정에서는 아마 장제원 의원의 역할은 아마 스스로가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아마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납작, 뭐 일종의 상당히 아마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고 총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아마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옆자리에 가서 예를 들면 비서실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결과 나쁠 경우에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국면 전환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정치 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바로 그 점입니다. 장제원 의원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옛날에 쓰셨던 카세트 테이프 왜 들고 다니던 거 그거 플레이어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맨 왼쪽엔 플레이, 그리고 그 다음은 일시정지, 그리고 그 다음은 정지. 그러니까 포즈라고 하고 스탑이라고 하죠. 스탑 버튼을 누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려 한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최 의원님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보로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기에 잠시라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잠시 멈추려라는 걸 표현을 보면 수도권 험지 출마나 이런 거 아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부산에서 정치는 계속한다. 저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 부산의 그 어떤 총선 상황을 저는 지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자숙할 수도 있고 뭐 지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다 내려놨으니까, 본인은 뭐 재출마 안 하니까 뭐 국민의힘의 승리, 본인이 또 그렇게 뭐 비서실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성공 뭐 이런 걸로 위해서 자기는 부산에서 그야말로 백의종군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저 잠시 멈추려라는 개념으로 보면 내년 총선에만 출마하지 않는 거지. 결국은 부산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6년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2028년 총선일 수도 있고 2028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걸로 봐서 잠시라는 단어와 멈춘다는 단어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은 고향이 이제 TK이십니다만 이 PK가 최근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엑스포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것도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기대 이하로 안 됐어요. 부산 민심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내려가고 뭐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민심도 안 좋아지고 이거 부산 지역에 뭐 윤핵관은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 있어서 서울 지역이 거의 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온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의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분이 지도부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결국 1차적인 어떤 희생 결단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지도부의 어떤 희생 이런 부분이 연결될 것 같은데 대구 경북 넘어서 TK, PK 지역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그쪽 지역도 지금 엑스포 이후에 민심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제원 그 의원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을 넘어서 TK, PK 지역의 어떤 총선을 앞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번 총선에 있어서 모멘텀이 오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인의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TK 뭐 지역도 TK 지역이고 PK도 PK입니다만 수도권이 사실 제일 지금 어려웠잖아요. 사실상. 그동안에 다음 총선의 간판은 누구로 할까? 제일 먼저 거론된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뭐 인유한 위원장, 혁신위가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 언론에 얼마나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총선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을 상수로 놨을 때 그러면 한동훈 한 사람만 갈 것이냐? 한동훈이 지역에 묶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장제원은 부산에서 그냥 자명에 들어갈 것이다. 로키로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누군가 이 정도 되면 윤핵관에 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은 윤핵관으로서 권성동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뭔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오늘의 결단, 어제의 결단이겠죠. 그 어제의 결단이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혁신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분위기 반전을 하는데 큰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윤핵관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너무 설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이반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멈추겠다고 하면서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이분들이 뭔가 앞장서서 뭔가 새로운 이 정치적인 뭔가 이 전개를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저는 국민의힘의 아마 총선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 결단이 사실은 지금 또 다른 또 윤핵관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윤핵관. 자, 지금 이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한테 압박받은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만 그걸 그냥 세 글자로 줄이니까 뭐 개그맨 이름이랑 비슷하던데 김재동이랍니다. 김재동. 김기현, 장재원, 그다음에 권성동.
권성동 의원 얘기는 오늘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바로 장제원 의원이 험지 출마도 아닌 불출마 의사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김장연대의 김이기도 했죠. 이분의 고민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일정 취소했다. 오늘 일정이 있는데요. 취소했대요. 당내 공관위 출범 전후로 거취 밝힐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인유한 위원장 얘기는 그건 공관위가 할 얘기고 혁신위가 할 얘기는 아니죠. 공관위 꾸려지면 그때쯤 되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사직생 각오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부분 좀 뭘 내려놓겠다는 건지 뭐 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도대체 뭔지 애매하잖아요.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그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대변인한테. 사직생의 각오, 말만이 아닌 행동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주문들이 많고 그다음에 국민들, 당원들 요구 있는 거 지도부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적당한 상황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질서 있게 스텝 바이 스텝 혁신위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천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득권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과 헌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냥 말이 좀 길어요. 일단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직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장 뭔가를 내놓을 게 있으면 저런 식으로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뭐 막 고민 끝에 이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러지 않겠죠. 아마 김기현 대표의 그림은 지금 현재 당장 내려놓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까 그 중앙일보 기사에도 보면 1월 초쯤에 김기현 대표가 내려놓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제 공관위 출범을 시켜놓고 공관위에서 그 혁신안 뭐 6가지가 있잖아요. 그 6가지를 이제 공관위에 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봉사활동 가려고 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본인이 그러면 원래부터 했던 계획을 좀 당겨서 할 것인가? 저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점을 당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그 선수를 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여기서 더 내 계획은 원래 1월 초였는데 그 더 버티겠다. 이게 무의미하죠. 그런 점은 아마 자칫 잘못하면 불출마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대표직까지 내려놓는 그런 그 수를 쓸 수도 그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그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도 곧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차재현 교수님. 예. 아마 오늘 왜 이제 외부 일정을 취소했느냐? 외부 일정 하면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뭐 마이크 이렇게 들이대면서 장제원 의원 불출마한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계속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앞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장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올라갈 때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랄까 지렛대로 삼았던 게 김장연대인데 그 이제 일종의 정치적 아이러니죠. 역설인데 바로 이 김장연대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금 멈추겠다고 지금 내려놓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대표도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인 모습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모든 질문은 장제원 의원의 그런 행위에 대한 반응.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기현 대표도 나름대로 결단할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선점 효과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 선점 효과를 뛰어넘는 뭔가를 해서 내가 상당히 앞으로 이 혁신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불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김기현 대표는 그 이상의 것도 할 것인가를 놓고 저는 심각한 고민에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일단 자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짧게요. 김기현 대표가 대충 약속하는 시점은 공관위가 결성될 쯤이었거든요. 그렇죠. 공관위. 그러니까 이거 혁신위가 요구할 게 아니라 공관위 갈 일이고 그때쯤 되면 할게요. 근데 공관위가 지금 일정이 좀 늦어질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뭐 특검법 이런 거 추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단일 대우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그것 때문에 좀 미룬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 분석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부인한 점. 저는 오히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출범을 했을 때 의원들의 긴장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자, 그거는 곧바로 이제 그때부터 낙천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권에서 좀 그립을 세게 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공관위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특검법 이런 거에 대한 국회 표결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지도부에서 자, 이 공관위 출범을 좀 늦추자? 저는 그건 아닐 거로 보고요. 공관위 출범은 오히려 당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임명해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행보가 지금 당에 미치는 영향은 파장이 엄청납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자,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 젊은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는 내가 지금 시장 가면 바로바로 이런 반응 받으니까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생이다 하고 곧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고 당장 보여줘야 할 것. 0%거나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단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수도권 출마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대요. 아니 지금 지지율 보세요 막 이러면서. 자,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같은 최고위입니다. 같은 최고위 회의에서 물론 그전에는 옆에 앉았습니다만 자리가 이제 조금 밀려나긴 했어요. 이런 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라. 이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김기현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전원이죠. 전원. 이미 그 내용들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전원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육성으로 어떻게 희생 의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이 당을 끌고 갈 건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죠. 물론 저건 회의 시간에 한 건 아닙니다. 옆에 있을 분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김기현 대표를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자, 뭐 사퇴론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당대표를 물러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사퇴론을 두고선 엇갈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요구를 외면한 것을 비판하고 지난 보선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선인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방향을 고칠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겨냥을 했고 하태경 의원도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방에서 김 대표 사퇴론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박글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초선의 김승수 의원은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할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미애 의원은 민생 현장에 가서 시민들 목소리부터 들어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김웅 의원은 나경원 연판장 시즌2 같다 이러면서 대화방을 아예 나가버리면서 내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그 당시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쫓겨낼 때처럼 연판장 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예 나가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이렇게 되면요. 당대표의 지금 위치가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의원들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지금 싸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 자,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시간을 놓치고 저 거취 표명을 좀 늦추면서 그 국민의힘이 마치 쪼개지는 듯한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일반 그 유권자들한테. 그거는 지금 김기현 대표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조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표명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걸 시간을 끌면 끌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나타나서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자, 숙제 왔어. 숙제 내요. 장재원 학생은 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께. 김기현 학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시쯤에 장재원 의원 기자회견이 있으면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최근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 눈에 띄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발표를 했고 자, 이번에도 또 발표를 할 것 같대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하실 겁니다. 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까지 됐었던 박지성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문화일보에서 이 박지성 선수를 수원에 공천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박지성 씨는 서울 출생이지만 수원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수원 영통구에는 박지성 삼거리, 박지성 공원 이런 공원이 조성돼 있을 만큼 수원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큰 인물인데요. 이 보도가 나오자 박지성 씨 측은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 수원에 사는 것도 아니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제 본업에만 충실할 계획이라면서 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측 관계자도 인재 영입 논의 과정에서 좀 의견이 개진된 정도라면서 좀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예, 아직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박지성 어때 정도 얘기하는 수준이지 본인이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장미란 차관 그 역도 선수 출신, 운동 선수 출신들의 영입도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지성 선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지성 출마한데 아직은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죠. 바로 위증교사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본 재판은 한 달 남은 상황이에요. 이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재판을 서둘러 달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인물들이 최근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 대표와 이 사건이 극단적 선택과 연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또 최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당하니까 그 핵심 증인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 보셨는데 자, 최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 사고를 언급했다고요? 변호인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요. 유동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본부장의 어떤 증인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통사고, 8.5톤 트럭이 차를 덮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본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온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그 맥락이 뭐겠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생활하는 때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씨의 불리한 법적 증언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 사건이 발生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교사범, 핵심적인 사람은 이재명 대표. 결국 이분으로서는 법정에서 본인은 자백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서 본인이 선서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 그것을 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언론이 밝혀진 것처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증언하러 갈 때 여러 차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고 특히 본인이 직접 증언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가기 싫어가지고 했던 때에 전화 와서 꼭 나가서 증언해라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대놓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을 때에 나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은 재판부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우리 이 불안함을 해소해달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그 증인, 핵심 증인이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건 분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하다, 그리고 재판 서둘러 달라. 불안하다는 거는요, 이건 뭐 저희 언론에서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건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거든요. 하지만 재판을 서둘러 달라. 이거는 그동안 재판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이 증인의 핵심 증인이 경찰서에 자수한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받다가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이 뭐 드러내고 뭔 걸 한 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사건 자체도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온 지류 사건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압수수색할 때 이 백현동의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 주거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때 김 씨가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김 씨가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와 통화 녹음을 했던 파일이 발견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김 씨는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이 녹음 파일이 나오자 이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전화를 계속하면서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위증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이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일 기일이었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공소장에는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 대표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좀 그 부분을 특정해달라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위증이거든요. 아,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 뭐 그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그 변론 요지 그거 보내줄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또 증인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하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불안하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거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서둘러라는 부분이에요. 왜 서둘러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을 최근에 바꿨답니다. 이러면서 변호인이 나 그 사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서류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러면서 또 재판 지연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김 씨 측 변호인 얘기로 이 과정 들어보시죠. 오늘 그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새로 바꿔서 기록을 못 봤다는 등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는 등 지금 이 사건이 새롭게 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있었던 그 위증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한 거는 이재명과 이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녹취록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는데 뭐 수사 기록을 봐야 된다. 이 자체가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를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지연 작전의 하나일 뿐이다. 자, 원래 이 사건은요, 아주 뭐 법리가 간단하다. 전문가들 얘기는 금방 끝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랬는데 이걸 뭐 합의부에서 하네, 뭐 단독으로 하네. 그래서 시간 쭉 끌었고 이제는 또 변호인이 새로 바뀌면서 또 시간을 끌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느냐 병합하지 않느냐 뭐 이걸 이제 가지고 또 시간을 끌었었죠. 예. 뭐 그게 원래 병합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검찰은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한 달 정도 끌다가 내렸어요. 자, 그것도 이제 재판 지연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분리해서 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무려 2번을 열었어요. 예. 한 달 정도 간격으로 2번을 열다가 내년 이제 1월 8일에 그 공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빨리 끝내달라 뭐 불안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월 8일에 분리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 김진성 씨를 분리해서 먼저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결심을 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선고도 결국 분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김진성 씨 선고만 나오고 이재명 대표 선고는 그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뭔가 변호인까지 바꿔놓고 뭐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재명 대표 측은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민주당 뉴스 전해드리다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어제 저희 신통방통에서 그 이상민 의원이 예고를 하셨죠. 만난다고 두 분. 이상민,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이고. 기자들이 진심으로 계시다면서 못 나갔다. 많은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재명 사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자,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두 사람 만났어. 그럼 신당 합류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공개한 단어는 그 핵심 단어는 세력화였습니다. 세력화. 뭐 탈당, 신당, 창당 아직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어떤 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회동의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신당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이재명 사당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여기는 전통적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그러겠노라 이렇게 답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신당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요 넥타이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대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달 28일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 대신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요. 그리고 9일에는 혼합한 색깔의 저 넥타이, 약간 불구스름한 주황색 같은 거, 이 가운데 보이시죠? 저런 넥타이를 맸다고 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넥타이 중에 아마 파란색 계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그 뭐 파란색 그렇겠죠. 네, 당수 행사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굳이 지금 피하면서 파란색을 저 붉은색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정신적 탈당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정신적 탈당 상태.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서 민주당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탈당과 신당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유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본인과 뜻을 그 사실상 같이 한다는 원칙과 상식도 그 연말까지를 대체적인 시점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뭐 세력화라는 게 행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내년 1월이나 이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쪽의 행동을 보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를 이렇게 뭐 만나서 좀 붙잡거나 할 뭐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행동에 나설 시점도 잠깐 언급을 했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사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과 세력화가 필요하고 새해에는 국민께 새로운 기대를 드렸으면 한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새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일종의 새 출발, 새 마음 뭐 이런 뜻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하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새해라는 이 단어에 가지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좀 차용하고 싶었던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신당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실무 작업도 해야 되고 같이 세력화하려고 하면 사람도 어제 이상민 의원 만나듯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칙과 상식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의 행보예요. 이분들이
지금 정책 시한을 12월 말까지로 못을 박았거든요. 예. 그럼 12월 말 전에는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당내에서 움직임을 보고 결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해가 되면 이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하고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충만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 내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니, 쓴소리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뭐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낙석 연대, 그러니까 이낙연의 낙, 그다음에 이준석의 석, 그걸 합치면 낙석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일본 말입니다만 왜 정치인들 변절하면 옛날에 뭐라고 했죠? 사쿠라, 막 사쿠라 그랬잖아요. 어제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말 신당을 꿈꾸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죠. 네. 뭐 사쿠라 얘기도 나오고 옛날 민한당 얘기도 막 나오는데 뭐 30년 취재하신 선배님 뭐 어떤 얘기입니까 저게? 민한당은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제 관제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만들어준 야당 이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을 다 정치 규제로 묶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한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 민한당을 조종하는 건 집권당이다, 민정당이다.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민한당 얘기를 하고 있고 사쿠라는 원래 벚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사쿠라라는 거는 뭐 변절자라는 뜻보다는 야합자 내지는 그 뭐냐면 이 당에 있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엑스맨. 엑스맨. 그리고 요새 친명계에서 얘기하는 수박 이런 개념하고 오히려 사쿠라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막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아니야 사쿠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일본말 자꾸 나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김민석 의원 본인도 지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한참 할 때 그때 비슷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2002년도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분이 노무현 당시 후보였잖아요. 예. 그때 그 2002년 월드컵의 인기를 타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예. 그리고 그분이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거든요. 예. 그래서 당내에 나왔던 것이 후보 교체론이었잖아요. 어허.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버틸 때 이 노무현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김민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을 빼서 정몽준의 국민통합 21일. 국민통합 21일로 먼저 옮겨갔죠. 그게 저때 기자회견하고 그때 그렇죠. 현판식이군요. 저 부분인데 사실 저 행위가 어떻게 보면 경선 불복이잖아요. 이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의 결과를 본인이 지금 소속 의원이 승복하지 않고 간 거거든요. 그 보면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지금 이낙연 대표 보고 지난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아까 사쿠라 말씀을 했는데요. 사쿠라는 야합이지만 그 야합을 행하게 만든 실체가 누구냐?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해유나 포섭에 의해서 자신의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사람인다고 한다면 그게 사쿠라의 정확한 정의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뭔가 이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지나친 정치적 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찌됐든 뭐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도 뭐 무슨 얘기했다가 NHK 개인이 소환되고 그 NHK 술집 사건 이번에도 본인이 또 사쿠라 얘기했다가 과거가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막 당내에서는 어수선해요.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처음에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저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이번에 뭐 전직 총리들 뭐 연대하는 거 아니야?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화면이 진짜 바뀌어 버리네요.
아,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딱 있어요.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재명의 우회 전략 이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인데 거기에 의사가 너무 확고한 반면에 아직 이 양쪽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총리의 그 3자 연대의 고리가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리가 더 강고해지기 전에 본인은 우회적으로 정말 본진을 치고 가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재명 사당이 아니고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직접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직진 전략이고 그게 바로 아마 그 민주당을 정말 옛날 전통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본질은 치지 않고 옆에 있는 약한 고리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 전략이 과연 국민과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살 것인지 그리고 과연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럼 어떤 당근을 제안할 것인지 정말 그 개딸당 그 이재명의 사당 이것을 불식시킬 확고한 어떤 당근을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기 때문에 두 분 이낙연과 이재명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 사이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확고한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요. 자, 지금도 아니 왜 옆에 다른 분 만나느냐. 그냥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만나면 해결될 건데. 근데 지난번에 만났었잖아요. 근데 막걸리 4명이 2병? 물론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몇 잔 안 먹고 그냥 헤어졌다. 금방 뭐라고 얘기했더니 듣고만 가만히 있었다. 지금 아직은 이낙연 대표는 그냥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마 그런 생각한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하고 헤어질 결심을 벌써 굳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도장만 안 찍을 뿐이다. 일종의 숙려기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당시 막걸리 회동 얘기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비춰졌을 때는 뭔가 이제 바뀌는 건가 했는데 저렇게 악수하고 막걸리 몇 잔 마시고 그냥 끝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나를 불렀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개딸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개딸이라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개딸 부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왜 개딸을 쓰지 마라 그래?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또 이런 얘기도 같은 집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한데요. 일단 이 개딸을 쓰지 말라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팬카페 대표가 민주당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 1,950명이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1,950명. 네,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개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로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이 개딸들의 폭력 태도 단절을 위해 그만 써야 한다. 아니면 개딸 대신 민주당원 이런 용어를 바꾸자면 좀 청원글을 환영했고 또 다른 한쪽에선 개딸은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아빠가 지어주신 명칭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어주신 명칭. 아빠는 여기서 누구? 네, 여기서 아빠는 이 대표를 칭하는데요. 이 대표가 예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이렇게 썼던 글이 좀 화제가 되면서 당시 2030 여성 지지자들이 딸이 되어드리겠다 이런 지지 의미로 이 대표를 아빠라고 했고 그래서 개딸이 나왔군요. 네, 그리고 이 대표가 개딸님 이렇게 화답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개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본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이제 본인들은 아마 악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기들부터 의견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그 바꾼 이름을 계속 불러줄 경우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딸이라는 이름은 본인들이 안 쓰더라도 당분간 계속해서 그 외 개딸이라는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쓰지 말라 하는 요구를 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자기네들로부터 의견을 통일해서 언론한테 요구를 하거나 권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도 지금 쓰지 말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이죠. 장제원 의원이 현장 화면 좀 더 보여주시죠. 혹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화면 상태가 고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자들의 이제 추가 질문이 밖에서는 이어지거든요. 아직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준비해온 이 짧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마 저렇게 또 기자들이 미리 또 진을 치고 앉아 있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선 때는 뭐 하실 겁니까? 자, 들어보죠. 제가 다음에 제가 수석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 신경 받고 양해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빨로. 맞아. 자, 운명이라 생각한다. 출마하지 않겠다.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했죠. 왜요? 혹시 뭐 다음 행보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해석을 낳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깨끗하게 희생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오늘까지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뭐 앞으로 그러면 정치를 정말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가 뭐 잠시 멈추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할 텐데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희생. 그래서 이제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라 하는 걸 당원들한테 당부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문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뭐 평론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일단 본인은 출마를 하지 않고 여튼 이제 뭐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놓고 일정 시점까지 세팅하는 데까지 자기 역할은 끝났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백의종군 길을 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승리는 총선 승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 저는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의 오늘 입장 표명이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백의종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자부하는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상당한 뭐랄까 정치 대인배의 모습을 일단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선 이기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는 이 상황, 이 지금 향후 상황을 낚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뭐에 대한 은혜냐? 자기친을 키워준 사상 국민들에게 갚은 이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향후 그러니까 총선 국면 이후에 본인이 이 사상 국민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공직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렇게 선친의 묘소에서 뭐 이렇게 아버지께 마지막 뭐 본인의 그 인사를 드리고 뭐 얼마 전에 또 기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 지금 녹취 혹시 다시 준비됐습니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장제원 의원의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 짧으니까요.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 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저는 뿌려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운명이다, 또 가슴 아프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권력자 중에 권력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저는 지금 오늘의 어떤 기점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의 가장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히 감성적인 단어로 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는 단순히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넘어서 현재에 있는 당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직격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등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 우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오죽하면 울보라는 별명까지 불릴 정도랍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잘 우는 독재자라고 평가를 했대요. 글쎄요, 차정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김정은을 향한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가 계속됩니다. 김정은은 떨어지는 북한 출생률을 언급하며 어머니와 여성들의 역할을 부각했는데, 언제 한번 편히 허리 펼 새도 없었을 어머니들 앞에 이렇게 서고 보니 참으로 숭엄하고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고를 듣다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정은은 눈물을 흘리는 몇 안 되는 독재자 중 한 명이라며 김정은의 눈물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7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에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0년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연설 도중 감정이 북받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눈물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건 일종의 감성 통치의 수단으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고도로 연출된 눈물 정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서울 도심 등산로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그 사건. 그 살인범은
의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찰은 의도적인 살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바로 살인범 최윤종 얘기입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등산로 살인 사건 검찰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건 뭐 말씀드리고 하지만 경찰은 분명 살해 의도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윤종은 본인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일단 최윤종이 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를 본인도 지금 인정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할 수 있는데 예. 저도 한 명의 여성으로서 분노를 담아 말씀을 드리면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이 최윤종이 몸에 올라타서 팔로 목을 감고 수분간 졸랐어요. 아이고. 이것은 살려둘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예. 특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 재범 위험이 높다. 이런 점도 이유가 된다고요? 그렇죠. 사형, 지금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을 구형한 그 배경 살펴보자면요. 일단 범죄가 굉장히 중대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안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후 반성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들어가는데 저 표정도 보세요. 그렇죠. 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당당하다고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오히려 말 바꾸기라던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면서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요. 재범 위험성 높아 보입니다. 만약 징역형 장기간을 복역하고 나도 나오더라도 과연 또다시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소견들이 고려가 되어 사형이 일단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물론 현재까지는 구형이라는 거, 1심 판결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요즘에 저희들이 이 바가지 논란 몇 번 전해드렸잖아요. 과거에 그 소래포구 그 개 다리 없는 거, 소래포구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전해드리는데 이번엔 종로의 포차 거리에도, 포장마차 거리에도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석화 좋아하십니까? 석화 주문했대요. 어떻게 나왔느냐? 얼마짜리냐? 저렇게 나왔답니다. 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되나? 하나는 이미 드셨네. 근데 저게 얼마예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당 거의 3천 원에 육박하죠. 그리고 사실 여기가 뭐 꼭 이 안주를 2가지 이상 시켜야 된다고 돼 있다고 그래요. 1인 1메뉴, 뭐 커피숍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포차가 어딥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다가 뭐 이렇게 3, 4, 5 몰려가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혼술하고 이렇게 간단히 한잔하고 귀가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주를 2개 이상 시켜라. 그리고 저렇게 딸랑 7개 석화에 2만 원이다. 저거는 여러모로 생각해도 소비자의 어떤 입장은 찾아볼 수 없는, 배려돼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왜 저렇게 비싸냐? 왜 하나 3천 원씩 할 정도 비싸냐 봤더니 저기 쭉 저희들이 나왔어요. 종로 포차 거리도 바가지 요금 있는데 자리값 최소 4만 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리값 최소 4만 원 깜짝 놀라셨죠. 원래 포차라고 하면 정말 서민들의 어떤 줄임배를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특히 포차가 인기를 끄는 게요. SNS에 인증샷 남기는 것도 유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주가 최소 2만 원씩 하는데 적어도 2개는 시켜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 포차에 앉으려면 최소 4만 원은 주문해야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기본 4만 원 이상은 주문을 해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 바가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종로인데 물론 사람 많은 거리라고 합니다만 저렇게 장사하면요 사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 지적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 여러 수식어라는 게 생겨요. 저 사람 한국의 뭐. 이번엔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저 노래만 들으면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랬는데 엄정화 씨가 단독 콘서트를 했대요. 근데 저렇게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저 가수가 24년 만에 단독 콘서트예요?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눈동자로 데뷔했어요.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지막 콘서트가 1999년이었고 이때가 이제 노래 몰라 나온 고해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24년 만에 콘서트를 했는데 정말 저 못 간 게 아쉬울 정도로 20곡 노래를 불렀는데 다 히트곡인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올해가 데뷔 30주년이어서 해를 넘기지 않고 한 걸로 보고요. 네, 본인도 올해를 넘기면 후회할 것 같다.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요. 그 브라스 밴드 막 이런 편곡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2010년에 이 엄정화 씨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대 한쪽이 성하질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연기할 때랑 또 다르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그 성하지 못한 성대로도 이렇게 굉장히 20곡 멋지게 공연했다 이런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정화 뒤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백댄서가 바로 이효리, 백댄서가 조건이라고요. 네, 이 게스트의 면모도 정말 쟁쟁했습니다. 김완선 씨, 화사, 이효리 대후배들 그리고 대동료들이 함께 이 엄정화 씨 콘서트를 빛내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정화 씨가 최고의 스타였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이는 저만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가요계에 함께하면서 또 후배 사랑도 그리고 동료 사랑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또 함께해준 것 같은데 엄정화 씨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요. 옹 기자님, 제가 이제 연예인들 잘 몰라서인데 저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예능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예능을 함께 했던 멤버들 또 언제나 엄정화 씨랑 해서 나의 롤모델이에요 외쳤던 현아 씨를 비롯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춤 좀 춘다 하는 여자 가수들이 다 응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